1683년 겨울, 조선의 궁궐에 왕비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왕비가 세상을 떠나면 임금 곁에는 후궁들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에게는 남은 여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궁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조선 27명의 왕 가운데 재위 15년 내내 후궁을 단 하나도 두지 않은 유일한 임금. 이 사람 딱 하나뿐입니다. 신하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며 후궁을 들이시라 그렇게 올리고 또 올려도 이 왕은 끝내 고개를 저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극한 사랑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꼼꼼한 조선 왕조실록조차 이유를 딱 부러지게 적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18대 왕, 현종. 이름은 익숙한데 뭘 했는지는 안 떠오르는 그런 왕이죠. 오늘은 실 2개만 붙잡고 따라오세요. 하나, 이 왕은 왜 후궁을 안 뒀나? 둘, 정말 존재감 없는 임금이었나? 조선에서 가장 조용했던 임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 조용한 임금이 대체 누구인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그런데 현종은 태어난 순간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선 임금 27명 중에 조선 땅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왕이 딱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종이에요. 그것도 그냥 외국이 아닙니다. 조선이 진생의 나라라며 그렇게 이를 갈던 적국, 청나라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때는 1641년 청나라 심양의 질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질관이 뭐냐면요, 볼모들이 붙잡혀 살던 집이에요. 몇 해 전 병자 호란에서 조선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뒤 청나라가 조선 왕자들을 인질로 줄줄이 끌고 갔거든요. 그중 한 명이 바로 현종의 아버지, 훗날의 효종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참 묘했어요. 아버지는 적국에 붙잡혀온 인질, 자기는 그 인질의 아들. 조선의 왕손이 오란태 땅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쓰라린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의 팔자가 여기서 한번 크게 뒤집힙니다. 인질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조선에 돌아온 뒤 왕세손에 책봉되거든요. 왕세손이 뭐냐? 왕의 손자로서 다음 왕위를 미리 예약해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었느냐? 현종 앞에 왕세손을 지낸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저 비극의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세손이던 게 언제냐 하면 무려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만에 처음으로 왕세손이라는 자리가 다시 채워진 겁니다. 그만큼 귀하디 귀한 자리였다는 뜻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종은 왕세손이었다가 아버지가 세자가 되고 또 왕이 되면서 자기도 왕세자로 올라섰고 마침내 왕위에까지 오릅니다. 왕세손에서 왕세자로 다시 임금으로. 이 순서를 그대로 밟고 왕이 된 사람이 조선 후기에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조선 후기 임금들 면면을 보면요, 반적으로 갈아치우고 오른 사람도 있고 반교에서 갑자기 데려온 사람도 있고 후궁 자식이 우여곡절 끝에 오른 경우도 있어요. 정통 중에 정통, 정실왕비의 몸에서 난 적장자로 쭉 이어진 임금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바로 그 손에 꼽히는 경우였어요. 적장자의 왕비 소생에 왕세손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 참 아이러니한 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벽한 정통성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임금이니 제 위기관도 뭔가 대단했겠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현종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거의 없어요. 세종하면 한글, 정조하면 대혁,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현종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존재감 없는 왕, 있는 듯 없는 듯한 왕으로만 기억되죠. 그런데 재위 기간을 한번 볼까요? 1659년부터 1674년까지 무려 15년입니다. 짧지 않아요. 조선 임금 평균 재위가 대략 19년쯤 되는데 그 절반 넘게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15년이면 결코 스쳐 지나간 임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15년 동안 이 조용한 임금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일들이 몰아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상복 한보를 둘러싼 살벌한 정치 싸움, 그리고 조선 역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대재난까지. 그 모든 걸 이 사람이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정통성을 지닌 젊은 왕은 대체 어떤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뜻밖에도 한 건의 의료사고였습니다. 1659년 봄, 아버지 효종의 얼굴에 작은 부스럼이 하나 돋습니다. 오른쪽 귀 앞쪽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뾰루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새 점점 커지더니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야 종기쯤 연고 바르고 항생제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시절엔 얘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임금을 가장 많이 죽인 병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 종기입니다. 10명이 훌쩍 넘는 왕이 종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요. 작은 상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가는 시대였던 거죠. 효종의 종기가 심상치 않자 어이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을 가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진 잘 놓기로 소문난 신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진단을 내려요. 침으로 종기를 째서 나쁜 피를 뽑아내야 낫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각이는 원래 무인 출신인데다 손을 덜덜 떠는 수전증까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침 놓는 의원이 손을 떤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얘기죠. 실제로 다른 신하들은 저 사람 손에 침을 맡기면 안 된다며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기 때문에 하도 괴로웠던 효종은 신각이를 믿고 침을 맡기로 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침을 넣은 자리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이게 도무지 멋지를 않는 거예요.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어이들은 사색이 되어 지혈을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효종은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창덕궁 대조전에서 눈을 감아요. 재위 10년, 나이는 겨우 41였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병자호란의 지옥을 갚겠다던 그 원대한 붓벌의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침 한 방에 허무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효종의 죽음은 지금도 조선왕실 최초의 공식 의료 사고로 기록돼 있어요. 신갑이는 이 일로 결국 목이 잘립니다. 자, 그럼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아들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아버지가 피를 쏟고 쓰러지던 그 순간 19살 세자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할 게 없었어요. 효종이 병석에 누운 지 열흘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는커녕 국정을 넘겨받을 채비조차 못한 상태에서 아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시신 앞에 서고 또 조선의 임금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상주와 임금을 동시에 떠맡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거대한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는 셈인데 그것도 20살도 안 된 청년이 말이죠. 여기서 잠깐 이 청년이 물려받은 게 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왕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효종이 못다 이룬 북벌의 꿈, 그리고 그 북벌을 명분으로 뭉쳐있던 신하들. 특히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이 조정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 노련한 정치가들 사이에서 19짜리 새 임금이 홀로 균형을 잡아야 했던 겁니다. 나이 지긋한 대신들, 눈에 이 젊은 왕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만만했겠죠. 한 수 가르쳐야 할 어린 임금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만함이 곧 폭발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조정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한 희한한 싸움이 터지거든요. 새 임금은 어떻게 세울지, 나라를 어떻게 추스를지가 아니었어요. 신하들이 가장 먼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진 건 놀랍게도 상복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 하는 딱 그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채 다 치르기도 전에 조정에서 벌어진 싸움은 좀 황당했습니다.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 딱 이 한 가지를 놓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옷 한 벌 며칠 더 입고 덜 입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당시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이게 나라의 뿌리가 걸린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이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이대비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돌아가신 효종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원래는 인조의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계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새어머니가 아들인 효종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형벌인 셈이죠. 그런 자이대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럼 몇 년을 입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두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송시열을 우두머리로 한 서인. 이 사람들이 딱 잘라 말합니다. 1년이면 됩니다. 자이대비는 효종의 상복을 딱 1년만 입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반대편은 허목, 윤휴 같은 남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끈하며 외쳤어요. 무슨 소리냐, 3년을 입어야 한다. 1년이냐 3년이냐, 고작 2년 차이를 놓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었을까요? 여기엔 무서운 속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옛날 예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부모가 상복을 입을 때 죽은 자식이 맏아들이면 3년을 입고 둘째 아들 아래로는 1년만 입는다. 이 원칙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효종이 누구였죠?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둘째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1년을 주장한 데는 이런 속뜻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효종은 어디까지나 둘째 아들이다. 임금이 됐다고 해서 없던 맏아들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예법대로 하면 1년이 맞다. 이거였어요. 반면 남인들이 3년을 주장한 건 정반대 논리였습니다. 아니다. 효종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다. 임금이 됐으면 둘째든 셋째든 다 맏아들과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 임금의 권위가 예법보다 위에 있다. 이거였죠. 보이시나요? 이게 단순히 상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송시열 쪽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임금이라 해도 사대부의 예법 아래에 있다. 왕도 신하도 똑같이 주자의 법을 따라야 한다. 왕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인의 논리를 밀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임금은 하늘이다. 신하들이 만든 예법으로 임금을 묶을 수 없다. 왕권이 사대부의 학문 위에 있다. 정리하면 이래요. 상복 한 벌이라는 작은 천조가 위에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 통째로 올라앉은 겁니다. 왕권이 위냐, 신권이 위냐. 사대부가 임금을 다스리느냐, 임금이 사대부를 다스리느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권한이 먼저냐, 국회가 만든 법이 먼저냐를 놓고 나라 전체가 편을 갈라 싸운 셈이죠. 그러니 이게 온 며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을 지켜보던 젊은 임금, 현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송시열이 효종은 둘째 아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곧 현종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진짜 맏아들이 아니라고 한 그 아들인 나의 왕위도 완벽한 정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 현종이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을 지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정통성이 이 논쟁에서 정면으로 흔들리게 된 셈입니다. 19살 새 임금 입장에선 아버지의 자리와 자기 왕위가 동시에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현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송시열의 손을 들어줍니다. 1년 기년복으로 결정나요. 왜 그랬을까요?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19살이 임금이 조정을 꽉 잡고 있는 송시열과 서인 세력을 상대로 맞설 힘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일처예송, 이른바 기예예송은 서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밀려나고 일부는 유배까지 떠났어요. 하지만 이 승부가 진짜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임금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굴욕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둘째 취급을 받고 자기 왕위의 뿌리가 의심받은 그 장면을요. 그리고 이 상복 논쟁은 15년 뒤에 한 번 더 터집니다. 그때는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 반전의 씨앗이 바로 이 첫 번째 싸움에서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1674년, 현종이 즉위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2월, 궁궐에 또 한 번 초상이 납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효종의 부인이자 현종의 친어머니였던 인선왕후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조정에서는 15년 전,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판박이처럼 다시 고개를 듭니다. 또 상복이었어요. 왜 또 상복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 새어머니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15년 전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었던 그 자의대비가 이번엔 며느리인 인선왕후가 죽었으니 또 상복을 입어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질문은 똑같았어요. 몇 년을 입느냐? 서인들은 이번에도 송시열의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9개월입니다. 둘째 며느리의 상인이 9개월이 맞다는 거였어요. 남인들은 또 반발했죠. 아닙니다. 1년입니다. 임금의 어머니였으니 맏며느리로 대접해서 1년을 입어야 한다. 논리 구조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볼 거냐, 맏아들로 볼 거냐. 15년 전엔 효종 본인의 상복이 문제였다면 이번엔 그 부인의 상복에 똑같은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 거예요. 서인이 9개월을 주장한다는 건 결국 인선왕후를 둘째 며느리로 본다는 뜻이고, 그건 곧 효종을 또다시 둘째 아들로 깎아내린다는 얘기였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둘째 취급을 당하는 걸 이악물고 지켜봤던 현종. 그런데 이제 어머니 상까지 똑같은 논리로 후려치려 하니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서인들이 밀어붙여서 9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누군가가 임금에게 넌지시 그 속뜻을 일러 바쳐요. 전하, 이 9개월이라는 게 결국 선왕이신 효종을 둘째 아들로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하의 아버님을 깎아내리는 짓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굳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심약한 왕, 존재감 없는 왕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15년 전의 현종과 지금의 현종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즉위한 19살 애송이 임금이라 송시열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30이 넘은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온 노련한 임금이었어요. 게다가 이번엔 현종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논리의 모순이었어요. 현종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15년 전 기해 예송 때 자이대비가 효종의 상에 입은 상복이 1년, 그러니까 기념복이었다. 그럼 그때 효종을 맏아들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인은 둘째 며느리라 9개월만 입으라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신하들이 자기들 논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현종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9개월은 틀렸다. 1년이 옳다. 남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효종의 종통을 흐려놓은 서인의 논리에 크게 분노해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핵심들을 줄줄이 처벌해버립니다. 관직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고 15년간 조정을 꽉 잡고 있던 서인 세력을 한꺼번에 쓸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인들을 대거 끌어올립니다. 판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예송, 갑인 예송이라 불리는 사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로 깎이던 그 굴욕을 가슴에 묻어두고 힘을 기르고 때를 노리다가 어머니의 상을 계기로 마침내 반격에 나선 거죠. 그것도 감정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찔러서 뒤집었어요. 이걸 보고도 현종을 심약하고 무능한 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15년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승부사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얄궂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자기 왕권을 우뚝 세운 바로 그 순간 현종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갑인 예송으로 상복을 1년으로 고쳐 정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현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3, 아버지 효종처럼 너무나 이른 나이였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려 얻어낸 승리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은 겁니다. 그 뒤를 이어 겨우 14살짜리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숙종이었습니다. 현종의 재위 15년 가운데 이 임금을 밤잠 못 이루게 한 진짜 시련은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었어요. 1670년과 1671년, 경술련과 신해년에 걸쳐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킨 대재난. 두 해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우리는 이걸 경신대기근이라 부릅니다.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아사태였어요. 당시 노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임진왜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시기면 지구 전체가 이상하게 추워지던 때였습니다. 학자들이 소빙기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 지구적 기후 이변이 조선을 덮친 겁니다. 실록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한여름인 음력 4월에도 밤마다 서리가 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봄에 심은 곡식이 서리에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가뭄이 들었다가 갑자기 횡수가 나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크기가 우리열만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선 4살짜리 아이가 우박에 맞아 죽고 꿩이며 토끼며 짐승들이 우박에 맞아 때로 죽어나갔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냉해에 가뭄에 수해에 병충해에 전염병까지 재난이라는 재난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선 팔도 전체가 흉작이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먹을 게 없으니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눈을 뜨고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서울 도성 안팎에 굶어 죽은 시신이 길바닥에 줄줄이 이어졌다. 부모와 처자식이 서로 끌어안은 채 함께 죽은 경우도 있고 어미는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죽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더라. 이런 참상이 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농사에 꼭 필요한 소마저 몰래 잡아먹었는데 나라가 그걸 알고도 차마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절박했던 거예요. 사망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라 편차가 아주 커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만 5만 명이 넘고 그중 절반 넘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 대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최소 10수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대략 1200만에서 14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많게 잡으면 인구의 상당수가 이 두 해 사이에 목숨을 잃은 셈이에요. 나라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만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임금 현종은 뭘 했을까요? 그냥 손 놓고 하늘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현종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현종은 실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재난의 책임을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나라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진율에 온 힘을 쏟습니다. 곳곳에 죽을 끓여 나눠주는 진율소를 세우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방의 곡식을 재난이 심한 곳으로 옮겨 백성을 살리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 현종은 대동법을 밀어붙입니다. 대동법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지역 특산물로 내던 세금을 쌀로 통일해서 내게 한 일종의 세금 개혁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복잡하고 불공평하던 세금 제도를 단순하고 공평하게 바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특산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자들이 많아 백성들 등골이 휘었거든요. 현종은 이 대동법을 아버지 효종 때 시작된 흐름을 이어받아 1662년 전라도 산간 지역까지 넓히고 결국 호남 전역으로 확대해 갑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백성의 짐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밀고 나간 거예요.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재앙을 다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현종이 이 미중유의 재난 앞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며 국관을 열고 제도를 뜯어고치며 끝까지 백성을 살리려 발버둥 쳤어요. 존재감 없는 왕이라는 꼬리표 뒤에는 사실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한 재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임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재난 대응 말고도 현종에게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어요. 현종하면 존재감 없는 왕이라는 말이 늘 따라붙지만 그가 남긴 자취를 하나씩 들춰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 혼천의예요. 1669년 현종 제위 10년째 되던 해에 송영과 이민철이라는 두 학자가 각각 혼천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기구를 복제한 게 아니었어요. 송영이 만든 것은 조선의 전통 혼천의에 서양에서 들어온 자명종, 그러니까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시계의 원리를 결합한 물건이었습니다. 동양의 천문학과 서양의 기계 기술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통과 첨단을 융합한 최신 발명품인 셈이죠. 이 혼천시계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냐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혼천시계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물이고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40cm쯤 되는 이 정교한 기계가 바로 현종시대 조선과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현종은 인쇄문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 시절에 활자를 새로 주조해서 책을 찍어내는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활자가 많아야 책을 많이 찍고 책이 많아야 지식이 퍼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나라가 대규모로 출판 인프라에 투자한 셈입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학문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었어요. 군사 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효준이 북벌을 꿈꾸며 길러놓은 군사력을 물려받은 현종은 무기를 손보고 국방을 다지는 일을 이어갑니다. 특히 화포처럼 당시로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량하고 정비하는 데 관심을 쏟았어요. 북벌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현실적으로 접었지만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힘은 놓지 않으려 한 겁니다. 무엇보다 백성의 살림과 직결된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앞서 말한 대동법 확대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더해 현종은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양전사업, 그리고 물을 다스려 농사를 돕는 수리사업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토지를 정확히 측량한다는 게 뭘 뜻할까요? 누가 얼마나 땅을 가졌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세금을 공평하게 매길 수 있잖아요. 땅 부자가 세금을 덜 내고 가난한 농민이 더 뒤집어 쓰는 불공평을 바로잡으려는 거였어요. 물길을 정비하는 수리사업 역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던 그 시절의 농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같이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 손을 댄 실용적인 정책들이었어요. 이쯤 되면 슬슬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과학을 챙기고 국방을 다지고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재난 앞에서 백성을 살리려 발버둥 친 임금을 왜 우리는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왕으로만 기억할까요? 뭔가 억울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종에게는 이 모든 지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 붙잡았던 바로 그 실. 이 임금은 왜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파고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조선 27명의 임금 중에 오직 현종만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어요. 대체 왜였을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꼼꼼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 왕조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현종이 왜 후궁을 안 뒀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도 딱 부러지게 적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건 여러 갈래의 추측뿐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왕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종의 부인 명성황후 김씨. 이 여인의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명성황후는 조선 왕비들 중에서도 기가 세고 정치에까지 적극적으로 끼어든 인물로 유명합니다. 후대의 기록이나 야사에서는 이 왕비의 성격이 하도 거칠고 사나워서 남편인 현종이 감히 후궁을 드릴 엄두조차 못 냈다고 전해져요. 지금으로 치면 아내의 기가 워낙 세서 남편이 다른 데 눈 돌릴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인 셈이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왕비가 무서워서 후궁을 못 뒀다는 건 어디까지나 후대 사람들이 갖다 붙인 해석이지 실록에 그렇게 적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에 대가 걸린 문제를 왕비 하나 눈치 보느라 포기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현종 본인의 몸이 약했다는 겁니다. 현종은 재위 내내 잔병치레가 끊이질 않았어요. 눈병을 비롯해 여러 질환에 시달렸고 몸을 추스르려고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33이라는 이른 나이에 눈을 감았잖아요. 그러니
애초에 건단히 받쳐주질 못해서 여러 여인을 둘 형편이 아니었다는 추측이에요. 다만 이 이야기도 끝까지 밀고 가긴 어렵습니다. 현종은 명성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의 딸들을 두었거든요. 자식을 여럿 낳았다는 건 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궁을 못 뒀다는 주장과는 잘 안 맞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상황이 도무지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현종의 15년이 어땠는지. 즉위하자마자 상복을 놓고 예속 논쟁이 터졌고 서인과 남인이 죽자 살자 싸웠고 나라를 통째로 삼킨 경신대기근이 몰아쳤어요. 백성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고 조정은 붕당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판에 임금이 한가하게 후궁을 들이고 궁궐 식소를 늘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궁을 새로 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처소를 마련하고 시중드는 사람을 붙이고 그 집안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재난으로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왕이 후궁이나 늘리고 있으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현종 입장에선 후궁을 두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도 영리한 처신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네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가장 낭만적인 해석이죠. 그냥 두 사람의 금슬이 좋았다는 겁니다. 현종과 명성황후는 현종이 왕이 되기 한참 전 그가 아직 새손이던 어린 시절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나이 들어간 부부였던 거예요. 예속 논쟁의 살얼음판도 대기근의 지옥도 두 사람이 나란히 통과했잖아요. 그런 세월을 함께 견딘 부부 사이에 굳이 다른 여인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무서운 아내라는 해석과 평생을 의지한 동반자라는 해석. 같은 명성왕후를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참 묘하죠. 결국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서운 아내였을 수도, 약한 몸이었을 수도, 팍팍한 시대의 탓이었을 수도, 아니면 그저 한 여인만으로 충분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조금씩 뒤섞인 결과였는지도 모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현종은 재위 15년을 오직 한 여인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여인, 남편이 다른 데 눈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그 왕비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명성왕후 김씨. 명성왕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을미사변의 비운의 주인공은 고종의 왕비 명성왕후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명성왕후는 그보다 200년도 더 전 현종의 왕비예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명성왕후는 1642년 청풍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훗날 청풍 부원군에 오르는 김우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청풍 김씨라면 당대에 손꼽히던 명문가였어요. 현종과 이 여인의 인연은 아주 일찍 시작됩니다. 1651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직 한참 어리던 시절에 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부부의 연을 맺어요. 이때 현종은 아직 왕이 되기 전 세손을 거쳐 세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왕후는 남편이 왕세자일 때 세자빈이 됐다가 남편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고 나중에 아들 숙종이 즉위하자 대비까지 오른 여인이에요. 세자빈, 왕비 대비를 모두 거친 조선 왕실의 정통 코스를 그대로 밟은 셈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특징은 신분이 아니라 성격이 있었습니다. 기록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했다. 지금 말로 하면 머리가 아주 좋은데 성깔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남편 현종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아들 숙종이 왕이 된 뒤에도 조정의 정무에까지 직접 손을 뻗쳤습니다. 특히 숙종 즉위 초 아직 어린 아들을 대신해 나랏일에 깊숙이 개입했어요. 왕실 종친들이 궁녀와 얽힌 사건이 터지자 아버지 김우명을 시켜 그들을 탄핵하게 하고 자기가 직접 궁녀를 붙잡아 신문하고 매질까지 지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왕비, 대비가 이렇게까지 정치 전면에 나선 경우는 조선에서도 흔치 않았어요. 이 정도로 기가 세고 정치력까지 갖춘 여인이었으니 앞서 말한 후궁을 못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다른 여인을 궁해드리겠어요. 뒷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두고 남편에게 후궁 하나 허락하지 않은 무서운 왕비라 기억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죠. 실제로 훗날 그 유명한 장희빈조차 이 명성왕 후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강한 성격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이냐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종이 15년은 예속 논쟁의 대기근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격변의 시대였잖아요. 병약한 남편이 그 험한 세월을 버텨내는 동안 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이 강단 있는 아내였을 수 있어요. 무섭기만 한 아내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남편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던 거죠. 어쩌면 현종이 굳이 다른 여인을 찾지 않은 건 이 한 사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난히 단단하게 뭉쳐있던 두 사람의 왕실은 정작 후손 문제에서 뜻밖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한 여인만을 곁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왕실에서는 그것이 곧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의 왕에게 후궁이 여럿 있었던 데는 물론 권력과 관습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유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 즉 대를 이을 자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자가 여럿 있어야 그 중 하나가 병으로 잃더라도 왕통이 끊기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조선 초기의 임금들은 10명, 20명이 넘는 자녀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왕조의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현종은 그 보험을 스스로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성왕후 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자녀를 두었죠. 아들 하나에 딸 넷. 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맏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였죠. 그리고 제위 말년, 현종에게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1673년, 현종이 승하하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그해 봄, 9살 난 명예공주가 혼인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마까지 정해두고 가례 날짜만 기다리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 불과 석 달 뒤인 그해 여름, 이번엔 언니 명성공주마저 14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싸이는 천연두였습니다. 명성공주 역시 이미 혼처가 정해져 혼례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 해에 그것도 혼인을 코앞에 둔 두 딸을 나란히 잃은 겁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록은 이때 현종이 크게 슬퍼하며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무렵부터 현종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두 딸을 앞세운 그 이듬해 현종은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현종의 5자녀 가운데 무사히 장성한 것은 단 둘. 아들 숙종과 막내 명환공주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후궁이 없다는 사실이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보이십니까? 만약 현종에게
다른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몇이라도 있었다면 왕실의 앞날은 훨씬 든든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내 아이는 오직 숙종 하나. 예비도 대안도 없는 외줄타기였던 셈이죠. 그래서 숙종이 14살, 새는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이 어린 임금에게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효종에서 현종으로 다시 숙종으로 이어진 그 반듯한 정통성의 계보가 한순간에 끊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에게 왕조의 미래가 통째로 얹혀있는 상황. 후궁을 두지 않은 현종의 선택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뜻밖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현종은 평생 한 여인만을 곁에 두었지만 그 외아들 숙종은 어땠을까요? 숙종은 조선 후기를 통틀어 후궁을 둘러싼 이야기가 가장 요란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익히 들어온 그 이름들, 인현왕후와 잔희빈이 바로 이 숙종의 여인들이었죠. 후궁을 한 명도 들이지 않은 아버지와 후궁 문제로 나라를 몇 번씩 뒤흔든 아들. 이 극적인 대비야말로 현종이라는 임금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1674년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것은 14살의 어린 임금 숙종이었습니다. 새는 나이로 14,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갓 중학생쯤 되는 나이였죠. 그런데 이 어린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보여준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이 나이의 왕이라면 수렴청정, 즉 대비나 대왕대비가 뒤에서 정사를 돌봐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가 살아있었음에도 숙종은 곧바로 친정에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국을 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배짱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 현종이 남겨준 유산에서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2차 예송에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고 서인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물려받은 조정은 남인이 주도권을 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흔들림 없는 정통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효종, 아버지 현종,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반듯한 적장자 계보. 격가지 왕자도 후궁 소생의 경쟁자도 없는 오직 자신 하나뿐인 왕통. 역설적이게도 후궁을 두지 않았던 아버지 덕분에 숙종은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계승자였던 겁니다. 바로 이 단단한 정통성이 14살 소년이 노회한 신하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손에 쥔 숙종은 훗날 신하들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부리며 정권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환국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세우고 내치며 왕권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임금. 우리가 아는 그 강력한 숙종의 시대는 사실 아버지 현종이 깔아놓은 이 토대 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만을 곁에 둔 조용한 임금이 조선 후기 가장 강력했던 왕권의 밑그림을 그려준 셈이죠.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종은 왜 후궁을 두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놓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성왕후의 강한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현종 자신의 약한 건강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예속 논쟁과 경신대 기근으로 하루도 편할 날 없던 그 15년의 세월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겹쳐진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궁 없는 임금이라는 이 독특한 사실 하나를 실마리 삼아 따라 들어가 보니 우리는 그동안 무능한 왕이라는 딱지에 가려져 있던 현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선 최악의 재난 앞에서
백성을 살리려 애쓴 임금, 15년 묵은 논쟁을 스스로 뒤집은 승부사, 그리고 다음 시대에 강력한 왕권을 위한 토대를 남긴 아버지. 부금이 없었다는 그 한 줄이 뜻밖에도 한 임금의 삶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든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잊혀져가는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